제프리삭스의 치료법 하나를 공개해 볼까요? 그러면 볼리비아 아까 동료 씨 말씀해 주신 볼리비아의 이 단기간 동안에 그 삭스 교수가 경제 자문관으로 있을 때 아까 그 4만 %를 10%로 그쵸. 잡았던 초인플레이션을 잡은 전설적인 그 사건이 있었죠. 레전드. 네. 네. 직접 만나보신 우리 혜원 씨가 조금 더 말씀을 전해주시겠어요? 네, 영광입니다. 제가 제프리 삭스 교수의 말을 전해볼게요. 나는 1923년 독일을 비롯한 몇몇 나라의 초인플레이션 사례를 연구한 바 있다. 그러나 우리는 역사책에 기록된 내용들이 아니라 실제로 초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있는 현장을 만나게 되리라는 꿈에도 몰랐다. 카를로스 이투랄드라는 하버드에 유학 와 있는 볼리비아 친구를 만나기 전까지는 이 볼리비아 친구를 만났군요. 네, 이 볼리비아 친구가 이제 제프리 삭스의 강연을 보고 그럼 그거를 볼리비아에 와서 해주시지 않으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시작된 거죠. 제프리 삭스가 이제 초인플레이션에 대한 비밀이 모두 해결되었다고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세미나에서 얘기하고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 학생이 이제 와서 그렇게 잘하면 우리나라 와서도 좀 한번 해보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진 않았겠죠. 바로 네, 해주세요. 해보시던가. 어디서 건방지. 굉장히 난처했겠는데요. 네. 제프리 삭스 교수. 그래서 이제 제프리 삭스가 네. 뚜둥하고 이제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볼까 하고 갔겠죠. 네. 네.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네. 궁금하네요. 그 당시 볼리비아 상황을 얘기해 볼게요. 1980년대에 볼리비아 정부는 거대한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돈을 마구 찍어내고 있었어요. 그럼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이거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는 좀 인플레이션은 오히려 부추기는 셈이죠. 그렇죠. 네, 근로자한테 돈을 줘야 되는데 나라에 돈이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볼리비아는 뭐 돈을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채권을 팔려고 하니까 또 신용이 신용이 완전히 떨어진 상태라서 해외 민간에 채권을 팔기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결국에 볼리비아 정부는 볼리비아 중앙은행에 채권을 직접 매각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초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된 거죠. 정부가 중앙은행에 그 채권을 직접 매각했다. 이거 참 웃기는 상황인데요. 네, 흔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옵션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이런 좀 막장?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런 상황에서 우리 제프리 삭스가 왔어요. 어떤 진단을 내렸나요? 네, 무엇보다 볼리비아 정부가 적자 보전을 위해서 중앙은행에 의존하고 있는 상태였잖아요. 그렇죠. 이 상황을 신속하게 벗어나게 할 그런 재정 조치를 탐색했습니다. 당시에 볼리비아에선 페소로 거래를 하긴 했는데 상품 가격은 달러로 표시를 했어요. 왜 그랬냐 하면 이제 물가가 계속 순식간에 오르니까 페소로 가격을 책정해봤자 다음 날이면 또 오르니까 번거롭죠. 그럼 뭐 1달러짜리 과자가 5,000 페소였는데 뭐 1년 후에 살려고 그러면 뭐 200만 페소를 내야 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런 식으로 이렇게 아예 그 판매하는 사람 입장에서 편하게 상품 가격을 달러로 책정을 한 거죠. 그래서 제프리 삭스가 볼리비아인 동료들과 함께 토론한 결과 볼리비아 예산의 핵심은 유류세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석유 가격에. 네, 그러니까 정부는 석유 가격을 몇 개월마다 한 번씩 바꾸게 되었는데 문제는 다른 상품은 가격이 달러로 책정하면서 석유는 오히려 가격이 페소로 책정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화폐 가치 이미 떨어지고 뭐 달러보다 화폐 가치가 확연히 떨어지는 페소로 책정을 하니까 결국 석유는 낮은 가격으로 아무리 가격을 올려봤자 낮은 가격인 거고 결국에는 유류세로 이렇게 충원을 하던 예산도 결국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뭐 환율이 급등하면서 원유 도입 단가가 상승 중인데 이거를 제때 반영하지 않아서 적자가 발생하고 또 적자가 발생한 거를 또 통합 팽창으로 메우니까 초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는 뭐 그런 내용인 거죠. 그 문제를 파악을 해냈군요. 그래서 이제 삭스가 한 차례 급격한 석유 가격 인상과 뭐 기타 재정 조치 패키지를 제안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볼리비아 정부가 수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2주 뒤에 삭스는 볼리비아를 떠났죠. 쿨하시네요. 어우. 네. 딱 이렇게 트렌치 코트 이렇게 확 휘날리고. 휘날리고 아 멋있네요. 공항에서 아디오스 볼리비아 뭐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왜냐면 거짓말처럼 초인플레이션이 사라졌으니까 네. 이제 아디오스 해도 되는 거였죠. 정말 대단한 영웅이었겠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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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레전드. 네. 그래서 사람들의 기대를 극적으로 바꿔놓은 그건 석유 인상이었어요. 석유 가격 네, 인상. 석유 가격 인상. 네. 네. 정부가 이제 유류세가 주 수입원이라고 했는데 석유 가격을 올리니까 이제 세금을 이제부터 잘 걷겠다 뭐 이런 의지를 보여준 걸로 인플레이션이 끝났고 예. 뭐 지금까지 볼리비아가 물가가 안정된 국가로 남아 있다더라 합니다. 그래서 네. 뭐 정부의 예산 적자가 종결되고 환율도 안정화됐다고 그럽니다. 네. 하지만 또 몇 년 후에 예. 초인플레이션은 다시 나타나죠 볼리비아에. 그런가요? 그분이 컴백 나타나셨죠. 홈. 네, 베이비 아디오스 컴백 아닙니다. 홈. 다시 왜 올라 그러세요? 올라 제프리 삭스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돌아옵니다. 왜 초인플레이션이 일어났냐 하면 몇 년 후에 볼리비아의 주 수출 품목이었던 주석의 국제 거래가 중단되었어요. 주석. 네, 그렇게 되니까 물가가 오르면서 또 임금 인상의 압박을 정부가 받게 되었죠. 우리나라는 뭐 노조도 있고 막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남미의 특성상 그러니까 노동자에 대한 심패티나 이런 엠파티가 강해가지고 네. 노동자한테 임금을 팍팍 잘 주고 복지도 팍팍 줘야 된다 이런 그런 인식이 강해요. 그러니까 임금 인상의 압박이 더 큰 거죠. 굉장히 그 관계 중립적인 문화가 경제에도 반영이 돼 있나 보군요. 네. 그래서 그 정부는 다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또 화폐를 찍어내기 시작했죠. 제일 만만한 게 화폐 찍어내는 거니까요. 다시 네. 맞들리면 안 되는데 이거. 네. 근데 화폐를 찍어내서 다 이렇게 해결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다시 화폐가 많이 풀리니까 결국엔 또 화폐 가치가 떨어졌죠. 그렇죠. 또 이 초인플레이션이 온 거죠. 네. 그러니까 다시. 네, 제프리 삭스는 중앙은행에서 잔뜩 발행한 페소를 회수하려고 중앙은행 보유 외환 죄송합니다. 중앙은행 보유 외환을 매각했어요. 네. 예. 그리고 중앙은행이 발행한 페소가 다시 은행으로 회수되었죠. 네. 보유 외환을 매각하면은 이제 다시 페소가 흡수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통화량이 감소하니까 다시 예. 페소 환율이 오르게 되고 또 상품 가격은 더 이상 상승하지 않으니 임금을 인상할 필요도 없어지고 초인플레이션도 다시 끝나게 되었습니다. 뭐 가히 허준, 네. 네. 뭐 아니면 뭐 화타에 비견할 만한 그런 탁월한 의원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자기네 나라에 갖고 있던 뭐 외화들을 네. 외국에서 페소를 받고 다시 외국에 되팔고 그렇게 해서 네. 페소를 자기네가 다시 품어들임으로써 네. 이제 페소의 통화량을 줄임으로써 이제 초인플레이션을 해결한 그런 네. 거가 되겠죠. 솔직히 당시 막 신용도 엄청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외환을 매각한다는 거는 과감한 결단. 엄청나게 과감한 그렇죠. 결정이죠. 초강수. 그러네요. 네. 그런데 이렇게 효과적인 성과를 냈으니 정말 대단하십니다. 통찰력 있는 경제학자와 뭐 강한 리더십이 결합돼 갖고 이제 볼리비아가 안정됐다는 그런 사례를 볼 수 있었습니다. 네. 또 뭐 삭스는 안정화 이후 개발에 있어서 거시경제 개혁의 근본적인 또 한계를 경험하기도 했죠. 네. 네. 볼리비아가 이제 산악 내륙 지역에 고립되어 있는 그런 불리한 지리 조건을 갖고 있어요. 네. 그렇고 뭐 경제 개발에 커다란 제한 요인으로 작용하는데 아까 그 애덤 스미스의 말처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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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만성적인 그런 빈곤 탈피가 여전히 쉽지 않은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네. 지정학적 문제가 이렇게 네, 굉장히 작용한다는 거죠. 네. 그랬고 뭐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이론을 만들어내는 경제학자들, 뭐 네. IMF를 저격한다고 네. 스나이퍼 저격한다. 뭐 네. 저격한다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아하. 네. 그 사람들이 이제 경제적 현실에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그런 요소를 간과했다. 네. 그래서 좀 과장을 덧대자면 뭐 탁상골롱을 하고 있었다 너네들은. 아, 네. 탁상으로 하고 있었던 것이다 너희들은. 되게 네. 센데요, 발음이. 저격 헤드샷 빡. 아주 두 분이 재미있게 나에게 쉽게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우리 볼리비아에서 어떤 초인플레이션을 잡았던 거 잘 병을 진단하고 또 그걸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봤는데 네. 그러면 이제 또 한 가지 예가 책에 나오죠. 폴란드 예도 네. 폴란드. 역시나 경제적인 어떤 위기 상황이 있었는데 그러면 제프리 삭스의 두 번째 진단은 무엇이었을까요? 네. 민주화로의 정치 그 당시 이제 구소련이 붕괴되고 네. 구소련권에 속해있던 공산주의국가에 속하던 폴란드가 민주화로서의 정치적 전환을 겪고 있었던 시기였죠. 네. 1989년 폴란드에서의 제프리 삭스의 활동을 혜원 씨가 좀 소개해 주시죠. 네, 당시에 폴란드가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2차 대전 이후에 공산당이 집권한 폴란드는 부채 증가, 산업 쇠퇴, 지도층 부패로 인해서 경제 상황이 지속적으로 악화되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정치 성향이 강한 노조의 활동이 활성화되었습니다. 89년 6월에는 연대 노조의 민주화 요구에 따라서 부분적인 자유선거가 치러지고 연대 노조가 양원을 휩쓸면서 민주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네, 이때 삭스 교수한테 사실 이전에 경제를 도와달라, 경제를 극복하는데 경제 어려움을 극복하는 도와달라 요청을 했는데 삭스 교수가 민주화가 이루어지면 나한테 다시 연락을 해라 이렇게 했거든요. 이제 민주화가 시작되었으니까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해 다시 그분이 나타난 거죠. 그렇군요. 해결사. 네. 민주화 열사기도 하네요. 네. 그러네요. 어디 한번 민주화 시켜봐. 그럼 가줄게. 뭐 이런 느낌. 그래서 볼리비아와 마찬가지로 또 폴란드에서도 인플레이션, 뭐 예산 적자, 과중 채무가 큰 문제가 되었었는데 네. 이제 안정화와 번영을 위한 삭스의 그런 시도가 크게 또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첫 번째가 통화 안정, 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부채 탕감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요. 네. 통화 안정은 충격 요법이라고도 불렸죠. 예. 네. 폴란드 화폐인 질로티 안정화 기금 10억 달러를 조성한 뒤에 1990년 1월 1일 가격 통제를 전면 해제했습니다. 뭔가 굉장히 혁신적인데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전면 해제하면서 상품 가격이 하루 만에 5배 가까이 폭등하는 등 긴장 국면이 조성되었죠. 이거 뭐 잘리는 거 아닙니까, 제프리 삭스? 정말 충격적이죠. 그렇겠어요. 하지만 암시장 거래 대신 정상 거래가 활성화되었죠. 밑에 이제 어두운 마켓, 암흑 마켓에서 풀리던 게 이제 다 폐지돼 버리고 정상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이제 독일을 비롯한 주변 국가들과의 무역을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고 상품과 외화 거래가 활성화됐죠. 질로티 안정화 기금 덕분에 환율이 유지되고 초인플레를 방지하면서 가격 정상화, 교역 활성화를 달성한 것이죠. 네, 맞아요. 네. 그리고 또 뭐 두 번째로 그 개혁을 통해서 살아남기 시작한 경제가 채무이행 부담으로 정체되는 것을 또 막기 위해서 400억 달러에 달하던 부채 중에 150억 달러를 협상을 통해 탕감받게 했습니다. 이게 또 탁월한 중요하겠네요. 또 네. 네고시에이터. 네. 브루스 윌리스가 또 네고시에이터 열연했었죠. 네. 네. 직접 그 제프리 삭스 교수가 그 협상을 한 건가요? 뭐 그렇게 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죄송해요. 자세한 거는 저도 제가 태어나기 전이거든요. 예. 네. 그래서 저는 이때 살아 있어가지고. 죄송해요. 살아 있으셨어요. 예. 살아 있네. 그래서 부채를 탕감받게 했고요. 또 이를 통해서 지속적이고 비교적 안정적인 경제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네. 했고요. 또 현재 폴란드 시장 규모는 동유럽 최대로 성장했어요. 그래갖고 뭐 호조가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지금 폴란드 경제가 동유럽 국가 중에서 굉장히 네. 좋은 상황에 속해 있죠. 네. 제프리 삭스는 방금 우리가 얘기한 대로 볼리비아와 폴란드 그 두 나라의 비교를 통해 각 나라의 특수성을 고려한 임상 경제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네. 볼리비아와 폴란드 두 국가 모두 인플레이션과 예산 적자라는 유사한 상황에서 자국 통화 안정과 부채 탕감을 통해 경제 안정화를 가져왔죠. 네. 하지만 이 상황은 유사하지만 네. 좀 다른 게 있어요. 다른 점이 있어요. 예. 볼리비아는 산악 지형에 둘러싸여서 안정해서 개발과 번영으로 가는 길이 여전히 힘겨운 반면에 예. 폴란드는 서유럽 시장과 근접해도 있죠. 네, 맞아요. 그래갖고 러시아도 독일하고 그렇게 폴란드를 서로 먹으려고 네. 이렇게 탐냈었죠. 네, 시장이 근접하고 또 주변에 있는 시장이 워낙 넓다 보니까 경제 자유화 이후에 교역 활성화도
교역이 더 활성화되고 네. 또 외국인 투자도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빠른 경제 성장을 일으켰습니다. 시장이 근접할수록 경제가 풀리기 쉽다는 이야기죠. 그러네요. 네, 맞아요. 네, 이를 통해서 각 나라가 처한 지정학적 특수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뭐 더불어서 깊은 위기에 빠진 사회는 언제나 외부로부터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그런 점을 또 강조를 합니다. 네. 네, 이제 본인이 그렇게 외부에서 항상 와서 뿅 하고 또 다시 뿅 가고 네. 그랬으니까. 그래서 위기에 빠진 개인이 가족과 친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또 이제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국가들조차도 역시 경제 기초 여건을 바로 잡고 또 개혁에 대한 신뢰 강화를 위해서 원조가 꼭 필요하다는 네, 그런 것을,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임상 경제학과 같은 일맥상통하는 의미에서 국가와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대비해보는 네, 그런 관점을 가지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제프리 삭스가 볼리비아 그리고 폴란드에서 내린 처방과 그 결과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네. 잘 설명이 된 것 같아요. 네, 그 비유하자면 이제 아까 휙 나타나서 또 휙 해결하고 가고 이런 어떤 멋진 모습들, 말하자면 어떤 외과적인 처방으로서 이제 뭐 야구로 치면 구원투수, 그다음에 이제 병원으로 치면 외과적인 처방을 통해서 즉 이 외부 원조를 통해 뭐 이런 환자들을 효과적으로 회복하도록 도운 사례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뭔가 좀 제프리 삭스 뭐 이런 느낌. 네, 뭔가 해결사. 의리 하고 의리. 나타나서 형 해주고 제프. 의리 하고 또 가고. 제프 의리. 제프 의리 삭스. 제프의리네요. 네. 그 일단 빈국에게, 그러니까 가난한 나라들에게 외부 원조가 필요한 이유, 아까 그 두 가지를 정리하자면, 첫째, 경제적 기초 여건을 바로 잡는데 원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 그 중에 부채 탕감은 빈국이 경제적 사다리에 바로 올려놓는데 네.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네, 둘째, 말씀하신 그 개혁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는 데도 역시 원조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진로티 안정화 기금이 명확한 예인데, 아까 혜원 씨가 말씀하신 그 10억 달러였나요? 네, 그 안정화 기금, 이게 은행이 10억 달러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공여자 입장에서는 안심하고 이제 원조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되니까는요. 네, 맞습니다. 뭐 원조 얘기가 나와서 얘기하는데요. 거의 모든 나라가 사실 다 원조를 받았어요. 그렇죠. 미국은 독립 전쟁 동안 프랑스의 원조를 받았었고, 아하. 10년 후에 한국도 똑같은 원조를 받았죠. 우리나라도 네. 그랬군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미국의 방대한 금융 지원을 받았고, 물론 이거는 네, 네.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다들 아실 거라 믿습니다. 네, 독일과 폴란드도 부채를 탕감받았죠. 이 원조가 어떻게 쓰였는지는 뭐 나중에 이야기를 하고, 일단 네. 원조가 지원된 상황만 본다면 예. 모든 국가가 원조를 받았습니다. 그러네요. 미국, 뭐 한국, 이스라엘, 독일, 네. 뭐 폴란드까지. 예. 네. 모두 도움을 받은 경험이 있으면서 다른 국가의 어려움을 두고서 너네 일은 너네가 해. 너네가 해결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우리 제프 의리 삭스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아, 네. 그렇죠. 제프리 삭스. 네, 빈곤의 종말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사실은 세계에서 가장 빈곤하거나 뭐 취약하면서 위기에 처한 사람들에게 단지 그들 자신의 문제를 너 스스로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한다서는 절대 안 된다는 그런 네. 것이죠. 예. 그런 건 우리 제프 의리 삭스 교수께서 용납하지 않는 책에 나와 있는 부분이네요. 네. 지금 두 분 하신 말씀이 정말 날카롭게 핵심을 찌르는 것 같습니다. 원조, 결국 필요하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또 전 세계적으로 보여주는 어떤 증거가 된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세상과 나누고 세계와 소통하는 법을 한 권의 책을 통해 알아보는 오다가다 북카페. 오늘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지금 제프리 삭스의 빈곤의 종말을 혜원 씨, 동료 씨와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네. 사다리에 바로 올렸으면 위로 올라가야죠. 네. 그런데 경제발전 사다리에 몇 계단 더 높은 곳에는 극단적 빈곤은 넘었지만 여전히 저소득 국가라고 할 수 있는 그 다시 말해 1달러에서 2달러로 생활하는 사람들, 이 부분에 있는 사람들이 세계에 15억 명 이상에 달합니다. 네. 대표적인 그 속한 저소득 국가가 바로
방글라데시죠. 예. 예, 지난번 탐욕의 시대 때도 잠깐 언급이 됐었지만 네. 네. 맞아요. 예. 방글라데시 하면 이제 동남아시아의 빈곤국이지만 행복 지수가 굉장히 높은 나라로 또 알려져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세계 8위의 인구 대국이에요. 아 그런가요? 네, 8위가? 1억 6천만 명. 아, 네, 굉장히 우리나라보다 많네요. 훨씬 인구가 많습니다. 오. 네, 1억 6천만 명의 인구가 이제 개발의 걸림돌이면서 또 디딤돌이 될 수 있는 그 잠재적인 디딤돌인데요. 네. 네. 방글라데시는 중국에 이어서 세계 2위의 의류 수출국입니다. 아, 이것도 맞아요. 의외죠? 그러네요. 네. 의류 산업은 매년 220억 달러, 약 23조 원이죠. 한나라로 네. 하면 이런 규모의 방글라데시 전체 수출의 80%를 차지하고 있죠. 60%는 유럽으로 23%는 미국으로 수출되는데 방글라데시는 한국을 모델 삼아서 또 다른 한강의 기적을 꿈꾸면서 1980년대부터 섬유 산업을 키워오고 있습니다. 수도 주변으로 밀집된 4,500여 개의 의류 공장에는 360만 명의 노동자가 고용되어 있고 대부분이 여성 노동자죠. 네. 그래서 국제 노동기구 ILO에 따르면 방글라데시아의 이제 최소 노동 연령은 14살입니다. 네. 이제 93%의 14살 미만 어린이 노동자들이 이제 가내 공장의 그런 열악한 조건에서 일하고 있는 걸로 조사가 네. 됐어요. 네. 그래서 방글라데시가 지금 세계 8위의 인구 대국이면서 네. 뭐 또 세계 2위의 의류 수출국이라는 것도 놀라운 사실인데 네.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니군요. 네. 여전히 그 문제들이 있고 저번 시간에 우리가 탐욕이 시대 때 잠깐 동렬 씨도 혜원 씨가 얘기했던 그 라나 플라자 예. 네. 작년 있었던 사건이죠. 예. 네. 그 방글라데시 라나 플라자 의류 공장에서 공장이 붕괴되는 참사가 일어나서 1,135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었습니다. 어마어마하네요. 네, 끔찍한 사건이죠. 그런 만큼 방글라데시의 근로 환경이 열악하다는 걸 반증한 그 참사인데요. 네, 아동 노동 문제도 심각한데요. 음. 유니세프에 따르면 방글라데시에서 불법적으로 일하는 아이들의 숫자는 수천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네, 심지어 재활용 공장에서는 5살짜리 소년도 일하고 있습니다. 어이가 없네요. 와우, 또 5살. 그 사진도 되게 유명하죠. 네. 완전 그 먼지를 뽀얗게 뒤집어 쓰고 풍선 공장에서 일하는 뭐 그런 네, 네. 5살 때 뭐 하셨는지 기억나세요? 5살 때. 전 유치원 다녔던 걸로 기억하는데. 저는 6살 다닌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네, 빨리 다니셨군요. 네, 5살 때 보통 아이들은 엄마랑 놀고 뭐 놀이동산도 가고 그쵸. 먹고 싶은 거 먹고 이러고 학교가 아니고 유치원을 다니는 유치원도 친구도 들어가기 있고. 전 네. 진짜 애기예요. 진짜 네. 놀아야 되는데 애기인데 이때. 그런 애기가 네. 그렇게 그 먼지구덩이 속에서 네. 일을 하고 있어요. 네, 네. 정말 조그마한 손으로 일한다는 것도 안타까운데요. 음. 방글라데시의 수도 다카의 한 재활용 및 풍선 공장에서는 부모님과 함께 일하는 아이들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그 열악한 노동 환경 조건에서 컬러 페인트를 분사하고 플라스틱 페트병으로 가방을 만들고 금형틀을 짜는 작업을 해요. 세상에. 아이들 같은 경우 명령력이 되게 약해서 이런 그러니까 성장기에 특히나. 네, 이런 환경도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네, 그러니까요. 이해가 안 됩니다. 네. 부모들이 이제 어린 자식들을 벽돌 공장이나 뭐 건축 현장 그리고 뭐 쓰레기 줍기 같은 그런 노동 현장으로 내보내는 일이 다반사인데 네, 이 아이들이 이제 학교에도 가지 못하고 그러니까 기초 교육도 받지 못하고 이렇게 일터로 내몰립니다. 그래서 일터에서 12시간 이상을 일을 하는데 네. 그래서 버는 돈이 고작 이제 한 달에 66달러. 그러니까 아. 우리 돈으로 하면 이제 대략 한 7만 원에 못 미치는 아우, 그런 돈. 그렇군요. 하루 12시간 이상씩 한 달 내내 일해도 7만 원도 못 버는 그런 상태인데 진짜 안타깝습니다. 이 아이들이 또 여기서 어른이 되기 전에 부상을 당하거나 뭐 감염으로 이렇게 제대로 사회생활을 할 수 없게끔 그렇게 치명적인 그런 손상을 입게 되는 그런 경우도 또 부지기수라고 합니다. 네. 아, 정말 안타까운 사례가 아닐 수 없는데요. 네. 목이 막히네요. 네. 목이 메요. 그 라나 플라자 사례뿐만이 그게 아니라 그 사건이 아니다 하더라도 그렇죠. 단적인 너무나, 사례일 뿐이고. 예, 열악한 그런 상황 안에 지금 방글라데시 세계 인구 8위다라는 그 나라가
그런 상황을 겪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프리카만 해도 블러드 다이아몬드만 네, 맞아요. 얘기하잖아요. 네. 이게 왜 블러드 다이아몬드인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아, 얘기하자면은 그래요? 이게 아프리카 내 혁명군과 정부군과 반군이 있어요. 시에라리온. 네, 시에라리온도 네. 있고 이제 나라가 생각 안 나네요. 라이베리아 뭐 이런 나라. 네, 라이베리아. 있었죠? 네. 이렇게 이 두 국가를 관한 이 혁명군인데 RUF라고 많이 얘기해요. 이 RUF가 그 운영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이 돈을 쓰기 위해서 쓸 네. 돈을 만들기 위해서 네. 다이아몬드를 채취해요. 군자금을 위해서 다이아몬드를. 네. 예. 근데 만드는 거기에 쓰이는 인력이 아이들이 많다는 거죠. 소년병 문제도 있는데 네. 거기에 아동 노동도 함께 포함되고 아, 또 문제는 그 혁명군만 문제가 아니라 정부군도 똑같이 블러드 다이아몬드를 판매해서 기금을 마련한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게 다이아몬드 종류가 두 가지가 있대요. 하나는 퍼스트 다이아몬드고 하나는 세컨드 다이아몬드인데 퍼스트 다이아몬드는 좀 기계 같은 걸로 채취를 해야 하는 거예요. 너무 딱딱하고 이래서. 네. 근데 세컨드 다이아몬드는 그냥 이렇게 돌 깨면은 나오는 예. 이런 제가 직접 그냥 쟁기 들고 가지고 이렇게 캐도 나올 수 있는 예. 그런 다이아몬드거든요. 영화에서 그런 거 봤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블러드 다이아몬드는 세컨드 다이아몬드에 속하는데 그렇게 분류되는데 이거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많이 불거지고 있죠. 네. 네. 영화를 한번 직접 보시는 것도. 네. 저번에 그 호텔 루안다 영화를 추천드렸었는데 네. 이번 주에는 한번 블러드 다이아몬드라는 그런 영화를. 네. 사실 소년병, 아동 노동 또 아동 인권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얼마든지 시간을 따로 내 가지고 네. 좀 얘기를 해봐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지금 빈곤의 종말 다시 돌아와서 빈곤의 종말은 2025년까지 지구상의 절대 빈곤을 종식시키기 위한 우리 제프 의리삭스 교수님의 야심찬 계획이 담겨 있는 책인데요. 네. 예, 제프리 삭스는 우리 세대의 가장 큰 비극은 인류의 7분의 1이죠. 지금은 7분의 1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발전의 사다리에 아직 발조차 올려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네. 누군가 밧줄을 던져서 이들을 빈곤의 함정에서 빠져나오게 해야 하고 그리고 마땅히 디딤돌을 놓아 주어서 첫 계단에 맞습니다. 발을 디딜 수 있게끔 도와줘야 하는데 네네. 네. 그 지금 상황이 여전히 7분의 1 이상의 세계의 사람들이 사다리 첫 계단에도 오르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하는데 네. 맞아요. 그러면 제프리 삭스가 빈곤의 종말을 보기 위해 어떤 목표를 세웠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2015년에 밀레니엄 발전 목표를 달성한다. MDG라고 하죠. 네. 2025년에 극단적 빈곤을 끝낸다. 그리고 2025년보다 훨씬 이전에 세계의 모든 빈국들이 경제 발전의 사다리 위로 확실히 올라갈 수 있도록 한다. 네. 부자 나라들, 부국들의 적절한 재정 지원을 통해 이 모든 목표를 달성한다. 네. 예. 부자 나라의 적절한 재정 지원. 그래서 제프리 삭스는 미국을 포함한 이런 부자 나라에서 국민들 지갑에 얼마 안 되는 돈으로 푼돈이라 하죠. 네. 이런 돈으로 빈곤의 종말을 빈곤의 종말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룰 수 있다고. 빈곤의 종말을 막으면 안 되죠. 네, 저 깜짝 놀랐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부자 나라의 원조가 결국 지구 전체 경제 발전과 안보에 대한 투자라고 강조하는데요. 네. 군사비로 많이 쓰죠. 군사비.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그 블러드 다이아몬드 같은 예도 네. 결국 군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아동들이 노동. 네, 그런 것도 있고 예. 일단 미국 같은 경우 군수 산업에 좀 많이는 투자가 들어가요. 네. 그리고 군비 증강에도 많은 힘을 기울이고 있고 예. 세큐리티 자체에 엄청나게 많은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물론 오바마 정부부터는 조금 다르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예. 미국이 군수 사업이 적자를 면할 수 있는 흑자를 네. 부르기 위한 주된 그런 수단임에는 뭐 자명한 사실입니다. 네, 뭐 2차 세계 대전에서 병정 기지화로 돈도 많이 벌었었죠. 그 단맛을 봤기 때문에 더 군비 증가에 군수 산업에 힘쓴다 이런 말도 많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2001년도에 이제 9/11 네. 9.11 사태 이후에 미국이 2005년
이제 4,500억 달러를 군비에 지출했어요. 네. 근데 뭐 이 돈으로 뭐 평화를 얻지는 못했는데, 아무튼 빈곤의 함정에서 빠져서 허우투적되는 그런 최빈국들을 돕는데 미국이 얼마의 돈을 지출하느냐 비교를 해보면 아까 얼마죠? 2005년도에 4,500억 달러를 군비에 지출했는데 예. 150억 달러, 그러니까 10%도 안 되죠. 10%도 와우. 안 되는데 5%도 안 되는 것 같아요. 30분의 1이네요. 네, 그렇죠. 그 30분의 1에 지나지 않는 이 돈을 이제 최빈국을 지원하는데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예. 뭐 그 당시 2005년이면은 이라크 전쟁이 시작될 때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라크 전쟁이냐 빈곤 퇴치냐 그것이 문제다. 네. 그런 말도 나왔었다고 합니다. 분명히 미국의 경제를 지탱하는 데는 그 군수 산업이 굉장히 큰 부분인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고, 또 그 당시 이라크 전쟁을 위해서 다른 이라크 외의 나라들의 빈곤에는 굉장히 무심했다는 부분이 또 역사를 통해 드러나고 있는데요. 오다 가다 북카페 제프리 삭스의 빈곤의 종말 이야기하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다 갔어요. 너무 빨리 네. 갔어요. 그 하나만 우리가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동렬 씨, 혜원 씨, 네. 빈곤의 종말이 과연 올 것 같습니까? 글쎄요. 근데 사실 부국들에게 선진국들에게만 또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좀 우스운 처사가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솔직히 자본주의 뭐 민주주의 사회에서 우리가 남을 돕는 거는 어디까지나 그 사람의 뭐 호의인데, 네, 왜 그런 말도 있잖아요. 호의가 계속되면은 권리인 줄 안다고. 네, 네, 물론 돕는 게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뭐 여러 가지 윤리적인 차원에서 당연히 맞는 일이긴 한데, 네. 남한테 도와줘야 돼 이렇게 얘기하기 전에 일단 네. 우리 스스로부터도 어느 정도 세계에서 이렇게 많이 도움을 주면서 그런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나 자신부터도 뭔가 이렇게 작은 실천 하나하나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미국에 이어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해외 봉사단을 많이 파견하고 있어요. 아, 그런가요? 네. 하지만 이제 정작 GDP 대비 ODA 비율은 이제 OECD 닥이라고 네. 해서 이제 선진국들의 그런 모임이 있잖아요. 네, 개발원조위원회. 개발원조총회 거기서 이제 회원국 중에서는 이제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어요. 네. 그래서 물론 뭐 이번 정권하고 지난 정권에서 상당히 이제 증액할 것을 목표로 이렇게 내세우긴 했지만, 네. 또 뭐 조금 더 많은 노력과 네. 더 가속화된 그런 실천이 있다면 뭐 주변국들에게 또 강대국들에게 참여를 유도하고 또 분발을 논하기에 좀 더 당당해질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네, 네. 빈곤의 종말은 물론이고요. 네. 네. 혜원 씨는 어떠세요? 네, 빈곤의 종말이 오냐 안 오냐 이 질문은 정말 애매하고 어려운 질문인데, 전 온다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온다는 믿음은 가져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원조액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빈곤이 사라진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 원조액을 가지고 어떻게 원조를 하는지가 중요하죠. 네. 그렇죠. 네, 솔직히 빈곤의 종말이 나오기 전까지의 ODA라고 정의하기보단 대외 원조는 대원조. 네. 솔직히 대단한 효과가 있던 것은 아닙니다. 네. 네, 그래서 그 점도 빈곤의 종말에서 제프리 삭스가 비판을 어느 정도 했었고요. 네, 사실 그 전에 원조액의 절반 이상은 최빈국 국가 원조를 위해서 쓰이기보다는 맞아요. 중등 소득 이상의 국가에게 군사 또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제공한 원조였습니다. 외교적인 그런. 네, 아까 이스라엘 얘기하면서 제가 머뭇거렸던 것도 그런 관련된 일이었고, 예. 온두라스와 미국의 관계만 살펴봐도 과거의 대외 원조는 이권 경쟁이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서구 사회의 ODA가 비판을 받은 것입니다. 제프리 삭스 교수도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서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이 책을 통해서 원조액이 얼마나 필요한지 이렇게 명시를 하고, 네. 또 그 원조액을 어떻게 운용할지 그런 계획을 세워서 계획적인 원조를 하자고 제시를 하는 겁니다. 네, 네.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공여국의 변화와 더불어서 수원국 또한 태도가 변화해야 한다고 해요. 아까 동렬 씨가 말씀하는 것처럼 과 같이
이제 그런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에 원조가 필요한지 어떤 기술이 필요한지 요구를 하고 그거를 체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빈곤이 정말 종말할 수 있는 거죠.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네. 네. 화이팅! 화이팅! 네, 아직 제프리 삭스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오다가다 북카페 세 번째 시간으로 제프리 삭스의 빈곤의 종말 1부를 이렇게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실 그렇게 많은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극히 일부분밖에 아직 논의를 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사실 빈곤의 종말 또 제프리 삭스 하면은 또 다른 같은 시점에 나온 다른 또 유명한 저자가 유명한 책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스털리. 네, 윌리엄 이스털리 교수의 세계의 절반 구하기라는 책이 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원조의 관점과 또 다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네. 우리가 이제 이번 시간과 다음 네 번째 북카페 시간에 걸쳐서 빈곤의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는 이스털리의 세계의 절반 구하기로 넘어가서 또 관점을 비교하는 또 북카페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네 번째 시간, 즉 빈곤의 종말 2부를 기대해 주시면서 다음 시간에 또 오다가다 북카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어떻게 마무리를 할까요?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오다가다 북카페 다음 주에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제발. 제발.